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이탈법. 오늘은 세계와 한국 경제에 대한 생생한 분석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현훈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훈 교수입니다. 현재 강원대학교 국제무역과에 재직하고 있고요. 이현훈 교수의 경제포럼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미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지난 분기에 비해서 크게 못 미친 이제 1%대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그동안 미국이 홀로 호황을 누렸는데 이런 성장률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이제 4분기 성장률이 3.4%라고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 또 다시 뚜껑을 열어보니까 올해 1분기 성장률은 1.6%인 거예요.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럼 이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미국이 지난해 GDP 성장률, 연간 성장률이 한 2.5% 정도 됐어요. 그리고 미국이 거의 완전 고용 성장률이 그럼 얼마냐 하면 뭐 한 2% 정도 남짓이라고 하는데 실제 지난 70년대 중반 이후에 보면 평균적으로 한 2.4%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성적표는 그것과 거의 비슷한 정도, 그것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 지금 발표된 1분기 성장률 1.6%는 그것에 비하면 상당히 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드디어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데 동시에 같이 발표한 것이 소위 얘기하는 PCE 물가 수준인데 물가 상승률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게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측면에서의 그 물가 상승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하고 좀 다른 거 뭐 대부분 다 아실 텐데요. 그걸로 이렇게 보니까 지난해 말에서는 그게 1.8% 연간으로 볼 때 그렇게 성장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3.4% 성장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연간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GDP 성장률은 지난해 3.4%에서 1.6%로 떨어졌고 물가 상승률은 거꾸로 지난해 1.8%였는데 올해는 3.4%로 크게 상승했다. 그러니까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냐 이런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된 거죠.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6연속 동결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이제 또다시 뭐 일각에서는 오히려 인상하는 것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미국 그 금리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결국 이제 현재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있게 되니까 이것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바라볼 거냐가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실제 그러면 어떻게 흘러갈 거냐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현재 상태가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하면 일단 경기 침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가 뭐 1.6%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거예요.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1.4%밖에 안 됐는데 그것보다 높은 거고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경제 규모도 크고 1인당 GDP도 훨씬 더 높은 그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6% 성장했다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상태이고요. 실제 경기 침체라고 하면 정말 0% 수준으로 떨어져야 되는 것이 이제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아직 뭐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을 할 것은 아니다. 다만 물가 수준은 계속 어쨌든 3% 수준에 계속 있다가 잠깐 떨어지는 텐데 다시 또 이렇게 반등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물가는 어떻게든 조금씩은 잡혀나갈 수는 있으되 이게 이제 경기를 이제 심각하게 침체시키는 하드랜딩 쪽으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또 역사적으로도 보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예를 들어서 70년대 말이라든가 아니면 뭐 2000년 닷컴 버블 꺼지기 직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나기 전이라든가 다 금리를 올리면서 다 그런 것을 촉발시켰거든요. 그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돈이 더 많이 풀렸다가 금리를 그때보다 더 많이 올린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70년대 말에는 뭐 10%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올렸으니까 그때보다는 덜 올린 거 아니야 그러지만 그때는 2배로 올렸지만 이번에 0.25%에서 이거 5.5%가 올렸으니까 사실은 비율로 보면 훨씬 더 많이 올린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올린 상태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마치 소프트 랜딩을 하거나 아니면 노 랜딩 하는 것처럼 상황이 끝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금리를 낮춘다면 그거는 뭐 정말 이제 모든 게 다 상황이 좋아가지고 조금씩 낮추는 게 아니라 경제 상황이 정말 나빠서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소위 리세션 이런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오면서 금리를 낮추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1월 기준으로 이제 34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채가 늘어난 원인과 향후 전망을 좀 해주시자면.
연방정부 부채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연방정부가 걷어들인 세금보다 지출하는 규모가 더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연방정부 적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지난해 적자가 얼마나 났냐면 1.7조 달러예요. 1.7조 달러면 우리나라 GDP만큼 큰 거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냐 또 비교를 해보면 코로나 터진 직후의 상황보다는 좀 적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막 금리를 막 낮추는 것도 있지만 또 미국 재무부가 엄청나게 돈을 뿌렸거든요. 그렇게 뿌리는 상황, 그 당시에 연방정부 적자 폭보다 살짝 더 커요. 그러니까 이미 코로나 상도 다 끝났는데 지금 엄청나게 돈을 많이 뿌리고 있어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선거와 맞물려서도 그렇고 또 기본적으로 또 바이든 이제 민주당 행정부는 적어도 돈을 많이 쓰자는 그러한 또 입장이기도 해서 지금 돈을 많이 풀고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계속 누적되면서 이제 34조 달러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규모의 그러한 이제 연방정부 부채가 이제 현재 누적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미국의 GDP가 25조 달러 정도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25% 정도 수준 이상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큰 규모다. 이 정도면은 물론 일본보다는 낮지만 우리나라는 한 50% 남짓 정도의 그러한 정부 부채, GDP 대비 그거 가지고도 우리 지금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미국은 굉장히 지금 부채 규모가 굉장히 큰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상황이 교수님께서는 1929년 이제 세계 대공황 직전과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이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적으로 주로 유럽과 미국이죠. 사실은 2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 뭐 철도를 엄청나게 깔기 시작을 했고 철도를 까니까 당연히 뭐 기차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동시에 또 자동차를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그 철강 거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여러 가지 기계 장치 이런 산업들이 막 동시에 막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그런 시기예요. 또 때마침 그 당시에 뭐 대량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동차 생산도 막 엄청나게 늘려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와 이거 완전히 다른 세상이네 이러면서 투자 자금이 막 그쪽으로 엄청나게 막 몰려간 거예요. 그렇게 몰려가니까 그 당시에 뭐 주식 가격도 엄청나게 크게 막 올라갔고요. 그게 어느 정도 올라갔느냐 하면 당시에 이 그 제조업 분야 빼고 제조업 분야의 기업들의 그 부가가치가 연간 그 부가가치가 당시에 그 주가 총액과 비교할 때 그러니까 주가 총액이 그 만들어낸 부가가치에 비해서 한 1.5배 뭐 이상 이렇게 굉장히 큰 규모였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도 보면 엄청난 그런 획기적인 혁명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혁명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2차 산업혁명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소위 그 모바일 혁명. 우리 뭐 2007년도에 뭐 그 스마트폰도 나타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PC도 나오고 뭐 인터넷도 나오고 뭐 이런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어쨌든 그게 연장선상에서 이제 디지털 기술이 계속 여러 가지 이제 혁명을 막 만들어내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는 2007년도에 애플이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었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2022년 12월에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하면서 이게 실생활에 막 쓰여지고 또 실제 보니까 기업 활동이라든가 산업 활동에 이게 직접적으로 쓰여질 수 있게 되면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이 길로 막 몰리게 된 거죠. 더군다나 사실 그것만 갑자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서 2020년부터 한 3년 동안 우리가 전부 다 집에 갇혀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전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여러 가지 온라인 여러 가지 비즈니스라든가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온라인 정치,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 다 하게 되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뭐 관심도 쏘이고 그러면서 돈이 막 글로 몰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체 그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그 부가가치 총액 대비 이 주가 그 시가총액이 지금 우리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지기 직전 상황처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몰렸더라. 우리는 버핏 지수라고 있잖아요. 그건 GDP 대비를 하는데 버핏 지수로 해도 거기 비슷해요. 그때와 비슷하게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 그런데 또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모든 기업들이 동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소위 빅테크 10, 빅10
그 시가총액 규모로 볼 때 1위부터 10위까지 그 기업들의 그 시가총액 전부 다 합해가지고 전체 상장된 기업들의 주가총액을 비교했더니 그 빅10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정도 되더라. 그 당시도 그랬고 또 지금도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많이 투자자금이 몰렸는데 그것도 아주 특수한 분야에 다 몰리더라 하는 것들이 이제 큰 문제라는 거고 또 그 당시에 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또 다 열광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앞으로도 개들이 갈 거다. 뭐 해가지고 뭐 당시에 뭐 그 뭐 구두닦이 소년이 뭐 주가 지수가 지금 오늘 어떻게 돼가지고 얼마 벌었다 뭐 이런 얘기 뭐 하는 것을 듣고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바로 다 주식을 다 팔았다. 그 사람이 뭐 케네디 대통령의 할아버지였고 뭐 그래 그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케네디 가문의 부를 뭐 읽었다 뭐 이런 얘기도 아마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만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막 열광할 때 그때 푹 터지는데 요즘도 생각해 보면 미국의 주식이 정말 이렇게까지 가도 될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막 가고 있고 막 열광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비슷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꼭 그때처럼 꼭 터진다는 거라기보다는 적어도 투자자라면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과 좀 비슷한 점 그리고 다른 점을 잘 면밀히 보면서 또 만약에 그래서 위험이 정말 온다면 언제 올지 스스로 잘 판단하면 좋겠다. 제가 그걸 딱 맞출 수는 없어요. 만약 제가 맞춘다면 저도 당장에 그렇게 해가지고 인버스 쳐가지고 곱버스 치고 막 이래가지고 저도 떼돈 벌죠. 그렇지만 여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못 맞추는데 상황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절대 제 말씀은 100% 다 맞다고 믿지는 마세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스스로 판단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이런 견해 저런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스스로 판단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에 막 폭락하면서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AI 버블에 대한 교수님 견해는 어떤지? 그러니까 그 버블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게 버블인 줄 아는 거지 버블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진 다음에 보니까 그게 다 버블이었던 거고 터지기 직전까지 모두 다 열광하면서 이거는 옛날과 달라 계속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지금도 터지기 직전까지는 적어도 버블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팍 터질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연준이 당시에는 뭐 연준이 금리를 직접 이렇게 타겟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통화량 자체가 많이 풀렸다가 확 조였어요. 그 터지기 직전에 지금도 막 조이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금리도 막 지금 막 높여 있는 상태.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그게 2023년 7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10개월 동안 계속 5.5%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것도 하면서 또 유동성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뭐 모두 다 그냥 해피한 다시 말해서 계속 경제 성장은 견조하게 가고 실업률은 낮고 물가는 곧 잡히고 주가 지수는 계속 뭐 높은 상태로 계속 고공행진하면서 계속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현명한 투자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은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요, 절대 그렇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사이클, 소위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게 항상 우리가 공부하고 또 그래서 그거 갖다가 연구하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을 거냐는 걸 항상 투자자로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국가를 운영하는 정책 담당자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과연 그러면 버블을 지금 만들어냈느냐 엔비디아는 요새 좀 약간 한참 잘 나가다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막 올라가고 뭐 그래서 지금 샀다 팔았다 하면서 재미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만약 버블이 꺼진다고 하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그러한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엔비디아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걔가 만약에 이게 막 폭락하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팔 것 같긴 해요. 하는데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말 무조건 해서 나중에 틀렸다고 저한테 막 이현은 교수 말이야 그 얘기 하더니 뭐 그것도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계속 뭐 폭락론자라고 막 하면서 왜 언제 터지는 거야? 계속 막 공포 마케팅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절대로 공포 마케팅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전에도 그런 상황이 계속 있었고 이론적으로도 그러니까 그걸 항상 대비해야 된다. 그러다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그러한 어떤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 되지. 그래? 그러면 나 오늘 다 팔아야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미국 경제를 이제 뒤흔들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더라고요.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견해는? 보통 부동산 하면 이제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있는데 주거용 부동산은 이번에 굉장히 견조하잖아요. 그 견조한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질 때는
이 소위 주거용 부동산이 버블이 많이 생겼다 그게 톡 터졌잖아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 이게 다 그 변동금리로 그때 전부 다 돈을 빌려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금리를 막 연준이 막 올리게 되니까 거기에서 다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집을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연쇄작용을 해서 이제 크게 터졌는데 그때 교훈을 이제 얻어서 거의 고정금리예요. 이제 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은.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그렇지 않거든요. 상업용 부동산은 아직도 변동금리가 굉장히 절반 이상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게 그 지방 중소은행들이 많이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그 터지면은 이게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이 상업용 부동산에 터질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이 집에서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 밖으로 나갔잖아요. 나가보니까 해볼만 한 거예요. 굳이 뭐 출근해가지고 거기 도심에 가가지고 복잡한 데서 뭐 굳이 일 안 해도 충분히 뭐 다 돌아가네. 그러니까 굳이 뭐 출근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소위 얘기하는 CEO, 경영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실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많은 그 미국의 기업들이 어떻게 일하냐면 하이브리드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집에서 일하고 절반 정도는 출근해서 일해요. 제 아들도 이제 캐나다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거의 그렇게 해요. 절반 정도. 야, 그거 완전히 안 돌아가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절대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다 딴 데로 도망가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일하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 줄었으면 오피스 빌딩에 그 많은 그 오피스 스페이스가 절반 정도까지 이렇게 비는 거잖아요. 그 비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뭘로 채울 거냐는 거예요. 결국 건물주도가 뭐, 물론 개인이 아니라 거기는 다 이렇게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자를 모아가지고 이제 건물을 사는데 그 투자자금 플러스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게 되는데 제대로 임대 수입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때 큰일 났다는 거고 또 하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금리 상황에서 금리가 안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또 만기까지 막 돌아오고 다시 또 연장을 해야 되고 뭐 이러는데 이제 그러면 금리를 높은 걸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딱 돼버리니까 이제 또 큰일 났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터지면 그쪽에 이제 그 상업용 부동산에서 이제 크게 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지난해 약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이제 지방 중소은행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 지금까지 안 터지니까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질 때도요. 2007년 초부터 계속 그 지방 중소은행들이 좀 터지다가 나중에 큰 게 터지거든요. 마치 뇌졸중이나 뭐 심장마비로 사람들이 쓰러질 때 그냥 푹 쓰러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전조 증상이 조금씩 있다가 이렇게 툭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비슷한 전조 증상을 잘 면밀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대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바이든하고 트럼프 중에 누가 우리나라에 조금 더 유리할 후보로 봐야 할까요? 그런 질문 저한테 하시면 저는 대답은 솔직하게 모릅니다. 근데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뭐 재선에도 지금 하던 걸 계속 갈 거니까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우리가 미리 이제 어떤 예측하고 대비할 수가 있는데 트럼프는 예측하고 대비하기 좀 힘들다. 그래도 지난번에 한번 그래도 4년 동안 한번 대통령으로 들어가 했으니까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때도 이 분이 자체가 굉장히 지금 막 거의 우리가 볼 땐 즉흥적이고 전혀 이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막 써버리니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막 또 그러면서 그 뭐 전 세계 가서 여기저기 좌충우돌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첫 번째는 불확실성이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훨씬 더 대중국 그 어떤 그 무역 전쟁, 기술 전쟁, 패권 경쟁을 더 세게 해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시에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그 중국으로부터 수입품에 대해서 25% 일괄 관세를 상승시켰는데 이번에 다시 내가 집권하면 60% 상승시키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만 하겠어요. 여러 가지 뭐 무역 전쟁 플러스 기술 전쟁 플러스 아마 제가 볼 때 금융 전쟁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어쩌면 미국이 제일 경쟁력이 있는 건데 그래도 그런 것도 하고 이러면서 중국을 때리면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제일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이제 미국이에요. 근데 역대 이제 역사적으로는 미국을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출 파트너로 했다가 그게 이제 중국이 막 커지면서 중국으로 갔죠. 그러다가 지난해 말부터 다시 미국이 제일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이 막 되고 있어요. 올해 지금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도 거의 두 개가 비슷해. 전체 수출 한 19% 정도 이렇게 수준이 되는데 만약에 그 중국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가지고 푹 주저앉아 버리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도 그만큼 더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당선이 돼 다시 또 실제 이제 임기를 시작한다면 중국만 60%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전체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도 한 20% 일괄 관세에 상승시키겠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제가 그 무역을 전공을 하면서 사실 교수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WTO 그 규범도 애들한테, 학생들한테도 가르치고 그러는데, 이건 무역 규범을 완전히 그 어기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무역 분쟁을 하고, 그래서 그 이걸 갖다가 WTO 제소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거 뭐 전혀 상관없이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것도 WTO의 전신인 가트를 주도해서 만든 미국에서 저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모든 게 상황이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거 뭐 실제 거기 뭐 제소해도 거기 가서 뭐 이길 수는 있지만 그게 뭐 5년 10년만 가고, 실제 거기에 사법 재판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자체가 다 무너져 있는 상태라 되지도 않을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처럼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는 굉장히 힘들 거다. 뭐 경제적으로는 그런데 정치적으로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제 뭐 경제 논리를 뭐 내세워 가지고 또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뭐 주한 미군에 대한 부담금을 또 뭐 더 많이 내라부터 시작해 또 뭐 북한하고 또 뭐 어떤 빅딜을 또 뭐 뒤에서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엄청난 불확실성이 막 생기고 그래서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뭐 결국 대답을 해버렸네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되면 더 불리할 거, 네, 불안,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네. 중국 경제가 상황이 안 좋다고 했는데 1분기 GDP 성장률이 5%를 넘었다고 발표했더라고요. 이 수치를 근데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는데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몇 사람 꼽으라면 아마 제가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예전부터 그 믿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뭐 실제 그래서 이미 그런 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전력 사용량이라든가 철도 운송량이라든가 뭐 얼마나 뭐 아파트 집에 불이 켜져 있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난해 5.1% 성장했다고 했거든요. 5.1% 성장했다는데 지난해 CPI가 상승률이요, 7월부터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마이너스 0.1%. 그래 잠깐 또 플러스로 갔다가 다시 또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계속 마이너스 그 인플레이션을 보여요. 그러니까 물가 상황이 떨어진 거죠. 그러다가 잠깐 2월, 3월인가요? 1월, 2월인가? 그 어쨌든 잠깐 두 달 잠깐 플러스 0.7% 상승했다, 0.3% 상승했다 이렇게 좀 올라갔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기조는 지금 상당히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현재 등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염려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생각해보세요. 또 지금 올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뭐 GDP 성장률이 지난해 5.1%인데 올해 들어가면 물론 그 중국 정부에서는 5% 성장하겠다고 했지만 대부분 뭐 IMF도 시작해가지고 뭐 한 4.6% 이렇게 성장할 거다 이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그 상황을 보면 그보다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5% 성장했다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진짜일까 이렇게 보면, 지난해부터 생각해 보면 도대체 GDP 성장률을 5% 하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물가 상승률은 이게 0% 또는 마이너스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냥 둘 중에 하나는 뭐가 틀렸다. 틀리면 뭐가 틀렸냐? 물가 지수를 거짓말하기 쉽지 않다. 내가 볼 때는 도리어 이런 어떤 GDP 성장률은 이거는 속이기가 좀 쉽죠. 그러니까 좀 부풀리기가 쉽다는 거죠. 지방정부부터 이렇게 계속 통계를 계속 모으다 보면 중앙정부에서 거짓말을 안 해도 지방정부에서 당연히 부풀리를 좀씩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좀 집계하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 아닐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중국 경제 침체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침체가 꼽히는데요. 부동산 시장 중국 얼마나 지금 심각하다고 봐야 할까요? 글쎄 뭐 부동산 시장 심각한 거는 뭐 우리나라가 더 심각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중국 얘기하는 거는 중국 걱정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걱정해서, 사실은 중국 경제를 많이 좀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뭐 지난해 말에 가보기도 하고 많은 사람도 만나보고 또 중국 학자들 앞에서 발표도 하고 그럼 토론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하고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중국의 그 주택 가격이 물론 이렇게 뭐 상승, 뭐 하락 이런 거 사이클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 사이클로 보면 201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2021년 한 중반까지 한 3배 정도 올라가거든요. 일선 도시 중심으로 한 3배 정도 올라요. 뭐 북경이나 베이징이나 상하이 이런 일선 도시를 보면 한 3배 정도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게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이 막 갇혀 있으니까 지금 당장에 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뭐 모델하우스 가서 뭐 집을 사요? 못 사죠. 뭐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너무 집값이 많이 뛰다 보니까 시진핑 정부에서 소위 내세운 게 공동 부유론인데 이 집값이 너무 막 2배, 3배 뛰다 보니까 이 사회 양극화가 너무 심화된 거예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니까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갖고 있지 못한 사람, 또 더군다나 이 소위 일선 도시 있는 사람들과 저기 지방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또 이런 부의 격차도 엄청나게 심하니까 이건 공동 부유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양극화했다. 완전히 사회가 불안한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해서 부동산 기업들을, 소위 개발 회사들, 부동산 건설 회사들을 때려잡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규제책을 막 내세웠는데 뭐 3가지 레드라인 정책 해가지고 뭐 이러이러한 조건 안 되면 절대로 돈을 너희들한테 빌려줄 수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또 수요까지도 이제 제대로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증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뭐 지난해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이제 코로나 상황이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봉쇄를 다 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3년 동안 완전히 갇혀 있다가 이제 딱 풀려나가니까 잠깐 반짝해가지고 뭐 보복 소비 잠깐 하긴 했는데 보복 소비한다고 집을 사겠어요? 아니지. 내가 지금 여태까지 갇혀 있다가 내가 지금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지금 잘못하다가 이게 큰 사고 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리어 저축을 더 많이 하고 또 최근에 뭐 금 사고 또 그것도 부자가면 외국으로 돈을 빠져나가게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엄청난 부동산에다 돈을 다시 옛날처럼 넣을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부, 공산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이렇게 막 본격적으로 옛날처럼 막 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중국을 갖다가 뭐, 소위 시멘트 경제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도 부동산 경기를 살지 않고 또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서 건설 경기가 막 살아서 그래가지고 경기를 살리는 그러한 일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노동절 연휴를 이제 계기로 내수 활성화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내수 살리기가 뭐 얼마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실까요? 내수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건설 투자도 하나의 내수는 내수예요. 크게 보면 GDP에서 보면 수요 측면에서 보면 내수하면 소비 수요가 있고 투자 수요가 있거든요. 그거 말고 이제 정부가 하는 정부 지출 수요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 논외로 치고 민간 내수라 하면 그러면 이제 투자와 소비가 있는데 소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풀려났는데 사람들이 그때 정부가 뭐 전혀 보조금도 안 주고 뭐 완전히 내가 거기서 갇혀 있다가 고생 바가지로 하고 나왔는데 그게 돈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쓰려고 하지 않고 저축하려고 하고 금 사고 외국으로 돈을 빼돌리려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내수가 살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 하는 거고 GDP 대비 한 38%에서 한 40% 정도 돼요. 약간 40%가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50%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70%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미국은 엄청나게 소비 주도형 그런 경제인데 중국은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비가 안 산다는 거고 반대로 중국은 이 투자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투자가 도리어 40%가 넘어요. 한 42% 이렇게 수준이 되는데 이거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도대체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시작했다가 개혁 개방한다고 하면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바꿨지만 기본은 사회주의고 공산당 일당 독재예요. 그러니까 소비 주도로 해가지고 경제를 살리려는 생각은 제가 볼 때 1도 없어요. 1도 없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무조건 산업을 키워야 되겠다. 산업을 키우려니까 투자를 키워야 되겠다. 투자가 그 속에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건설 투자가 있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 플러스 R&D 투자가 있어요. 중국의 경우에 내수를 키운다고 한다면 그게 건설 투자도 아니고 소비 수요도 아니고 소위 얘기하는 그 R&D 투자 아니면 설비 투자 쪽으로 많이 이렇게 유도를 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저쪽 전혀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일부 뭐 이렇게 소비 쿠폰도 주고 뭐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많이 살리려고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럼 남은 게 그럼 뭐냐? 외수거든요, 외수. 수출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소비 수요, 투자 수요, 정부 지출 수요.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순수출 수요잖아요. 그 수출이 잘 되고 수입은 잘 안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 중국이 의외로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지금 국내 내수가 잘 안 되니까 그거 갖다가 다 밀어내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 과잉 생산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부 다 난리잖아요. 우리나라까지도 다 지금 너무 막 이거 뭐 테무부터 뭐 이거 뭐 알리익스프레스 뭐 쉬인 이런 애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안방을 다 지금 점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서 어쨌든 그러면서 밀어내기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그게 GDP 성장을 약간
플러스로 도는데 굉장히 기여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합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 전기차를 이제 급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막 보조금을 싣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좀 급격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 미국과 EU의 좀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현상이 중국 경제에 장기적으로는 뭐 어떤 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전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너무 우리나라가 자원도 없는데 소비 주도형 경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건설 투자 주도형 경제 성장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너무 수출 주도형을 하다가 국제 경제 상황이 나쁘면 우리나라가 거기서 너무 큰 충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수 위주로 경제 성장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분하고 토론을 해보고 싶은데 뭘로 그게 가능하죠? 미국이면 가능해요. 미국은 정말 없는 것 빼고 다 있는데 거기서는 뭐 수출 하나도 안 해서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가능해요? 수출 비중이 우리가 많이 줄어들었어도 GDP 대비 무려 40% 이 정도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 남짓이니까 뭐 그냥 그거 안 해도 돼요. 갖고 있는 건 뭐 자원, 농산물부터 시작해 다 있고 기술 수준도 상당히 높아가지고 뭐든지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 내수 그 소비자들도 소득도 높고 뭐 인구도 많으니까 거기 다 해서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기술 수준도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말이 약간 셌습니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소비라든가 건설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소위 얘기한 제조업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R&D, 설비 투자, 빅테크, 테크 쪽으로. 그래서 전기 자동차도 말씀하시고, 뭐 아니면 그거 말고도 뭐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 그거 말고도 뭐 무슨 배터리라든가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뭐 인공지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 디지털 사회를 선도하는 쪽으로 엄청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랑 생각하면, 야,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으로는 잘하고 있다. 다만 뭐 미국이나 아니 우리나라가 야 이거 니들 왜 우리한테 너무 이렇게 막 니들 보조금 줘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분명히 우리가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할 그러한 이유는 있어요. 근데 미국도 지금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보조금 주고 있고 한데 왜 중국은 안 되냐 이렇게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유럽은 유럽대로 유럽이 중국에다가 엄청나게 자동차 투자하고 자동차를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 중국이 유럽에 자동차 팔려고 하니까 니들 왜 우리한테 팔아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중국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고 우리나라가 어쩌면 좀 배워야 될 점이 있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국이 트럼프 재선을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중국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을 정도가 아니라 제일 영향이 크죠. 당연히. 트럼프가 사실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을 넘어서 패권 경쟁을 본격화한 사람이고요. 물론 그 전에도 사실은 뭐 오바마 행정부 때도 여러 가지 뭐 리쇼어링 정책부터 시작해서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누가 대통령이냐를 떠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막 엄청나게 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버려뒀다가는 나를 맘먹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를 갖다 짓누르겠네. 이렇게 되니까 얘를 싹을 좀 우리가 자르자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바로 1980년대 플라자 협정을 해가지고 당시 G2인 일본을 주저앉힌 게 바로 그거. 그래가지고 일본이 그것 때문에 90년도에 법을 꺼지고 잃어버린 30년을 하고 온 거고요. 구소련이 또 이게 보니까 이게 완전히 G2로서 또 완전히 나하고 맞먹네. 그래가지고 또 그걸 또 그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 때 완전히 또 엄청나게 몰아붙여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뭐 무기 이거 막 계속 증강 경쟁을 하다가 구소련이 푹 넘어졌잖아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중국이 이렇게 엄청나게 G2로서 이제 크게 되면서 이걸 그냥 둘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은 당연히 누구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건 피할 수 없는 그런 패권 경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쪽이 완전히 이기거나 완전히 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어쩌면 중국은 일본이나 아니면 구소련보다는 좀 더 강하고 워낙 이제 인구 규모도 크기 때문에 완전히 뭐 옛날처럼 당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그래도 중국이 굉장히 힘든 상황을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무역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중국은 무역 안 하고 먹고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땅덩어리는 비슷하지만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또 뿐만 아니라 자원도, 이 부전 자원도 보면 중국은 생각해보세요. 뭐가 있어요? 당장 필요한 게 먹어야 되잖아요. 농산물 이거 다 어디서 수입해요? 미국이라든가, 미국이 제일 많이 수출해요. 미국은 먹을 것도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해요? 기계 돌리고 공장 돌리고 이러려니까 원유가 필요하잖아요. 원유 중국에서 조금 생산돼요. 나머지 다 수입해야 돼요. 근데 미국은 생산하고 남아 돌아서 일부 수출까지 하고 있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과 본격적으로 전쟁을 해도 뭐 이렇게 아쉬운 게 없어요. 아예 무역을 안 해도. 그러한 상황 플러스 기술 수준도 미국은 엄청나게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내가 얼마든지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같이 부딪히면 상대적으로 중국이 훨씬 더 힘든 세월을 보낼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시진핑 리스트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시진핑 리스크라고 하는 게 등소평이 정말 위대한 지도자, 작지만 정말 거대한 작은 거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마오쩌둥 시절에 정말 문화 대혁명을 하면서 완전 시식인들 다 감옥에 넣고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 또 굶어 죽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세월을 보내면서 공산당 일당 독재를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만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후계자로서 이제 정권을 잡은 등소평은 전혀 다른 정책을 쓰잖아요. 그래서 1978년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개혁개방 정책을 막 쓰면서 흑묘백묘론 해가지고 뭐 쥐만 잡으면 최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더 이상 안 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회주의라고 하는 자원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자원을 개인이 아니라 국가 소유로 하되 사회 전체로 소유하되 다만 계획경제, 계획은 모든 생산과 분배를 다 계획에서 예전에 하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이건 시장에 맡길게. 생산과 분배를. 그래서 시장이 그때부터 이렇게 확산되는 그게 바로 개혁이고요. 그것도 내가 우리 갖고 있는 자금이 없으니까 외국 자본을 불러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을 개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약 개방이거든요. 그걸 해왔는데 이제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미 10년이 지났잖아요. 잘된 건 틀림없어요. 엄청나게 빠른 경제 성장을 했는데 좀 전에 봤던 거죠. 사회 한국화가 너무 심화되니까 그래서 공동 부유론을 하면서 부동산 일단 때려잡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 자원을 투자 자원을 부동산이나 아니 소비가 아니라 기왕이면 소위 설비 투자라든가 기술 투자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막 이거 보니까 뭐 마윈 등장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거 보니까 테크 그것도 완전히 온라인 빅테크, 디지털 테크 기업 쪽으로 사람들이 완전히 열광하게 된 거예요. 그쪽에서 보니까 얘들이 정부보다 너무 커지네. 그것도 괘씸한데다 빅테크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디지털 기업인데 별로 고용도 창출도 못하고 이러니까 얘들도 이거 아니네 해가지고 이렇게 또 제재도 하고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이 돼버린 거죠. 정부가 주도하는 그러한 어떤 미래 첨단 기술 쪽으로 자꾸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볼 때는 이거 뭐야? 이거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네. 그러니까 이제 리쇼어링 하자. 아니면 디커플링 하자. 이제 완전히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 생각하면 자금이 좀 아무래도 예전처럼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려움은 있겠죠. 그러나 전 세계에서 외환 보유고가 가장 많은 나라가 또 중국이에요. 사실 돈 많아요. 돈 많아서 사실은 뭐 이미 그 미국 국채 갖고 있는 것도 많이 팔긴 했지만 더 계속 팔고 자금은 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계속 시진핑 리스크가 당연히 있는데 저는 그래서 뭐 예전처럼 돌아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나라 1997년 외환위기 겪을 때도 지금 중국하고 비슷한 거예요. 정부가 드라이브를 정부 주도형 시장 경제였거든요. 지금도 중국의 시진핑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는 정부 주도형 시장 경제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시장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주도해서 그래도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간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상당히 어쩌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게 할 수 있고 또 미래 산업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데 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정부라고 하는 부문이 결국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어쩔 수밖에 없고 또 뿐만 아니라 부패가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끼게 되니까 그러다가 이게 한번 크게 무너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내 총생산이 이제 전분기 대비 1.3% 성장해서 이제 시장 기대감이 내수가 이제 회복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실까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율로, 그러니까 연간 성장률을 환산해서 이제 보통 이제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한다고 그랬는데 GDP 성장률을 우리나라는 분기별로 이렇게 지난 분기에 대비 얼마나 성장하냐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3% 성장했다고 하는 거는 그냥 대략 생각하면 곱하기 4면 4, 3, 12 해가지고 5.2% 성장하겠네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엄청나게 네. 고도 성장인 거예요. 정말 이건 깜짝 성장이긴 한데 지난해 우리나라가 1.4% 성장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이거 엄청나게 많이 성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갑자기 수출이 좀 잘 된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것도 이제 반도체 수출 경기가 이제 막 살아나면서 이제 그렇다고는 보는데 근데 산업 생산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GDP 성장률은 한국은행에서 이제 계산하고 이제 산업 생산 지수는 통계청에서 계산하는데 그건 이제 좀 늦게 최근에 이제 발표한 걸 보면 지난 이제 1분기 성장률이 이제 산업 생산은 0.7%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GDP 성장률은 1.3%인데 산업 생산이 0.7%, 뭐가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 뭐 거짓말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걸 나중에 이제 다시 확인해 보면 약간 더 이거보다 하향 조정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한 가지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계속 지속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기저효과라는 게 있어서 왜냐면 지난해 어쨌든 뭐 상저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후반기에 들어가면 좀 더 나아지는 상황이 되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그 전반기 1분기 때 별로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저효과 때문에 더 좋게 나온 것도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은 합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반도체 빼면 조금 두드러지는 수출이 없기 때문에 첨단 제조 대기업에 이제 치우친 경제 성장이 문제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는데요.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100% 플러스 120%. 120% 동의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미래 먹거리가 없어서 정말 걱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반도체 수출 하나 가지고 여태까지 먹고 살았는데 반도체 수출이 지금은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는데 전체 수출 한 20%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한 절반 가까이가 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였어요. 근데 또 중국으로 가는 수출 자체가 또 막히고 또 중국 자체가 또 스스로 이제 반도체 생산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반도체 경기가 살아서 지금 잠깐 수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더 해요. 더군다나 미국이 이제 스스로 반도체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삼성부터 시작해가지고 TSMC라든가 이런 외국에 있는 그런 반도체 생산 기업들을 다 그 미국으로 이제 불러들이고 있으면 자체 생산을 하면 그럼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도 수출 못하고 미국으로도 못하면 수출할 수 있는 데가 유럽하고 아시아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가 제일 수출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하고 미국인데 과연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저는 좀 걱정스럽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걱정인 것이 우리나라가 너무 건설 투자에만 막 몰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어떤 설비 투자라든가 아니면 기술 투자, 기술 R&D 투자죠. 그런 투자를 좀 많이 하지 못해서 뭐 경쟁력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중국에 수출하는 거 딱 보면 정말 반도체 빼면 뭐가 생각이 나죠? 없어요. 실제 제가 직접 거기 가가지고 코트라 그 중국 본부장님하고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미 지난해 이제 중국하고의 어떤 대중 무역에서 이제 적자를 봤는데 계속 흑자를 보다가 이제 적자를 처음 봤는데 이미 수년 전부터 이 반도체 빼면 계속 우리가 적자를 이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구나 이제 반도체까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앞으로 굉장히 어렵겠다. 이제 그런 생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니까 우리나라 한은도 일단은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서 근데 동결 기조가 맞는 걸까요? 지금 뭐 동결을 하지 않으면 뭐 어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미 제가 볼 때는요. 기준금리가 지금 우리나라 3.5%고 이제 미국은 이제 상단으로 보면 5.5%인데 이 정도의 금리 차는 정말 제 기억하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해요. 우리나라는 뭐 물가 상승률이 거기만큼 높지 않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달리 항상 물가 관리를 해요. 정부가. 특히 공산물 물가 상승은 어떻게든 막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물가 상승률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 금리를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정부가 막 찍어 눌러가지고 지금 상승률이 이 정도인데 이걸 이제 풀어놔주면 당연히 뭐
물가가 더 이제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로 물가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첫 번째 문제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당연히 외화가 유출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또 이 소위 얘기하는 환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한 1,200원대 중반에서 놀다가 지금 1,300원대 뭐 그 후반까지 갔다가 다시 또 한 중반대까지 서서히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저라면 좀 금리를 좀 한두 번 더 좀 높여서 좀 실탄을 좀 준비하고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실탄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경제가 상황이 나쁘네. 그러니까 그때 금리를 낮추는 그러한 실탄. 그걸 좀 마련해 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미국하고 한국의 금리 차를 너무 벌려놓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게 지금 과연 어떻게 지금 우리가 금리를 낮출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한국의 부채 상황, 뭐 가계랑 기업 대출이 5대 은행 한 달 새 15조 이상이나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문제긴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번 정부에서 전 제일 실망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소위 그 부동산 가격 띄우기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을 계속 띄우는 정책을 쓰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2022년 그 윤석열 정부 이제 출범하기 직전까지 이 그 주택 가격을 얼마나 띄웠냐면 3배 띄웠어요. 본인들은 뭐 내가 운요 띄워서 그냥 올랐지 이렇게 생각하면 정책 담당자가 책임이니까 제가 띄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플러스해서 2020년부터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또 유동성이 또 많이 풀렸잖아요. 또 그래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주택 가격이 상승했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전체 주택 보급률이 그래도 55%인데 그러니까 전체 가계 중에 적어도 55% 정도는 집을 갖고 있으니까 집값 올라가면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네. 그러니까 집값 더 띄워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일단 45%는 정말 집값이 계속 2배, 3배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나는 엄청나게 가난해진 거예요. 옛날보다 상대적으로 정말 2배, 3배 가난해진 거에다가 그리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진짜 서울에 그것도 강남에 정말 좋은 집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것도 몇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몇 %나 되겠어요. 뭐 10%, 20% 많아도 30%라고 해요. 나머지는 다 뭐냐면 정말 연립주택이고 정말 빌라고 오피스텔이고 정말 그런 데 사는 분들은 거기에서 다른 더 좋은 집,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이사 가고 싶은데 그거 다 띄워놨어. 그래 버리면 과연 사람들이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정권이 딱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값이 그래서 잡힐만 하는 상황이 또 온 거예요. 금리가 막 높아지니까. 여기 정부에서 잘한 게 아니라. 그래서 2022년 여름부터 해가지고 주택가격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 10% 정도 떨어지니까 이거 큰일 났네 해가지고 이거 주택경기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그래 특례 보금자리론. 그래서 무려 40조 원을 풀었어요. 40조 원을 풀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주택가격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올해 또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 끝나니까 다시 또 주택가격이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또 큰일 났네 가지고 이번에 또 뭐예요? 신생아 또 특례 대출을 해가지고 다시 또 27조로 또 풀고 있어요. 전 누구 편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 편을 들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정책을 쓰냐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 정말 불행하게 만들고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 미래 먹거리도 없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전체가 다 가난한 그런 나라 만들게 생겼어요.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만 되면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흥분을 해버렸네 또.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이 더 와닿고 좋아요.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은 사실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잖아요. 근데 뭐 아무래도 인구수도 줄고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 불패 신화가 영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교수님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거기의 주장에 100%가 아니라 200% 동조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이현은 교수의 경제포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내부적으로 정말 너무 상황이 나쁘고 외부적으로도 보니까 뭐 중국 상황 나쁘고 미국 상황 나쁘고 또 거기다 미국과 중국 간에 뭐 패권 경쟁을 하는데 그 나라가 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출 대상국이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나쁘고 외부적으로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시리즈로 쭉 말씀을 드렸는데 내부적으로 나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나라의 인구가 너무 빠르게 고령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60년대부터 제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고도성장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정말 교육열도 높고 그래 교육 수준도 높고 정말 그래가지고 수출 주도형으로 해서 또 수출도 잘했고 이런 이유 다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젊은 인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분들이 산업 역군이 된 거예요. 그럼 또 총 인구도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GDP가 무려 한 50배 이렇게 막 뻥튀기가 된 거죠. 이렇게 됐는데 요즘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총 인구 자체가 지금 2020년 이후에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 연령 인구는 지금 2018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절대적인 숫자도 줄고 그 비율, 총인구 대비 비율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생산 동력을 예전처럼 빠르게 잡아갈 수 있을까? 실제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연간 GDP 성장률 장기 추세를 보면요. 예전에는 한때는 14% 성장한 적도 있었어요. 그 1997년 외환위기 터지기 직전에 한 90년대 초반에. 그러다가 이게 그냥 이렇게 미끄럼 타고 직선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 내려왔냐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한 2% 수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행 등에서 이렇게 추계한 걸 보면 이게 앞으로 1% 수준도 더 내려가겠다. 그래서 2030년대 정도 되면 0% 수준까지 떨어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을 뒤쫓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고령화가 정말 큰 문제다. 그렇게 된 이유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72명이잖아요. 0.72명인데 0.72명이고 23만 명 태어났는데 우리나라가 70년대면 무려 5명 정도 태어났고요. 무려 그 당시 한 해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그때 고도 성장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완전히 4분의 1 쪽 났는데 그게 어떻게 고도 성장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계속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계속 정권이 어느 정권이냐 말할 것도 없이 계속 미래 먹거리 투자를 안 하고 계속 건설 투자 이쪽에 몰빵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건설 투자가 GDP 대비 한 30% 남짓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절반이 다 뭐냐면 부동산 투자예요. 그렇게 되면서 집값이 계속 이제 뛰니까 사람들이 집만 사면 내가 중산층 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다들 하는 거죠. 소위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제 점점 쌓이게 된 거죠.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가 물론 자연적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산업화가 빨리 일어나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도시로 몰리고 이래서도 있지만 정부가 계속 부동산 띄우기, 소위 건설 투자를 계속 유도하는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남은 건 결국 뭐냐? 집값이 너무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 넘은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소비를 하죠? 그 집값이 계속 그래도 올라간다고 계속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그래도 뭐 내가 빚을 내서라도 좀 더 소비도 하고 평방쯤 놀다가 집을 팔면 되겠지 이 생각하지만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한 이유가 일단 인구 고령화가 돼가지고도 안 올라가고 또 소득이 더 이상 빠르게 늘어나지도 않아요. 아까 좀 전에 같은 것처럼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또 그것도 안 늘어나요. 거기다가 금리까지 막 높아요. 고금리 상황인데 어떤 걸로 높아지죠? 난 그 높아진다는,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하고도 제가 한번 좀 맞짱 토론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 집값 떨어지면 좋은 거지. 지금 3배 올랐는데 집값은 좀 안정화되는 게 좋은 거지. 예? 집값 좀 올라가면 막 그거가 지금 안 사면 다 큰일 날 것처럼 하고 집값 떨어지면 뭐 경제가 또 폭망할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언론도 막 계속 바람 잡고 분위기 잡고 거기다가 또 전문가라는 분들은 또 거기서 또 그렇게 비슷하게 또 논리를 만들어서 또 말씀하시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우선 당장에 꽃감이 달다고 빼먹는 꽃감이 달다고 우선 당장 건설 투자 쪽으로 계속 돈을 몰고 그러면서 지금 젊은 사람도 또 도와주겠다고 지난번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아니면 올해 다시 또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거 이런 거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도와주는 게 아닌 게 이렇게 집값을 다시 또 띄워버리면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을 하냐고요. 여기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정부 정책하시는 분들 정말 똑똑히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좀 그리고 제 말이 틀리면 좀 저 좀 불러봐 주세요. 누구 말이 맞는지. 이렇게 해서 계속 신생아 뭐 보금자리론이 뭐 무슨 뭐 특례 대출이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특례 신생아 특공하면서 집값 계속 띄워요. 그게 정말 도와주는 거냐고. 그게 건설업자 도와주는 거죠. 그게 정말 말은 똑바로 하자고요, 우리가.
고령화의 저출산까지 이제 겹치면서 정부는 이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 지원금을 이제 막 주고 이러고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돈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 교수님은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걸로 보시나요? 저는 뭐 이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뭐 제 채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일단 결혼을 안 해서 그렇고 결혼해도 아기를 많이 안 낳으려고 하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일자리가 문제예요. 일자리가 없어요. 네. 우리 학생들 보면 1년 2년 취업 재수하고 그거 잡아도 거의 임시직, 인턴직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직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는 거고 두 번째 뭐 결혼 이제 그래도 일자리 구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수도권에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딱 와 보니까 집값이 보니까 이거는 내가 평생 모아도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보니까 뭐 우리나라 엄청난 막 과잉 경쟁을 해가지고 뭐 태어나자마자부터 저게 한 3살부터 막 완전히 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뭐 여러 가지 뭐 특기 교육, 뭐 천재 교육 시키면서 뭐 뺑뺑이 빵빵빵 돌려요. 그래가지고 뭐 서울대 가고 아니면 뭐 법대 가고 의대 가고 그렇지 않으면 뭐 다 폭망한 사람처럼 사회 분위기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휴 내 자식은 난 저렇게까지 못하겠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돈이 대학까지 가려면 또 3억이 든다는데 집을 살래도 내가 보니까 내 평생 모아도 살라나 말라나 하고 애 둘라면은 이게 뭐 6억이나 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내가 또 엄청난 그런 경쟁을 해가지고 과연 어떻게 살까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연결되었다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일과 가정이 양립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성 교육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근데 여성 취업률이 또 낮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또 환경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안 돼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 그거 갖다가 제대로 해결을 못 해가지고 기껏 하는 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뭐 대통령 직속이라고 말만 해지 다 그 부위원장 다 비상근이고 뭐 거기 아무리 예산권도 없고 정책도 만들도 못 하는데 지금 뭐 10여 년 동안 계속 돈만 수백조 써가지고 그동안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제 말씀은 돈을 그렇게 그냥 1억 원씩 주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우선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인구부를 인구가족부로 저는 만들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를 없애지 말고 여성을 인구로 바꿔서 종합적인 인구 문제, 그리고 여성 문제, 가족 문제, 노인 문제, 저출산 문제를 다 이렇게 다루는 그러한 일을 거기서 하고 기왕에 부총리급을 해서 기왕에 뭐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일자리 문제라든가 건교부에서 하는 그런 어떤 주택 문제라든가 아니 교육부에서 하는 그 교육 문제 이런 거 다 가져와서 거기서 좀 하고 또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는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하니까 그런 것도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종합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플러스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독일이라든가 뭐 캐나다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유아수당이에요. 유소년 수당. 그래가지고 태어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5만 원 정도를 18세까지 또 만약 대학을 가면 졸업할 때까지 매달 돈을 줘요. 누구한테 주냐? 부모가 아니라 그 아이한테 그 돈을 줘요. 또 대학 갈 때는 또 당연히 무상 교육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근데 거기 출산율이 얼마냐면 그 1.5명이 훌쩍 넘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의 절반도 되지 않는데 정말 이건 너무 정말 태평성대처럼 이렇게 지내는 게 저는 너무 속상해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해가지고 뭐 1억 원을 주니마니 하는데 1억 원을 단칼에 주면 뭐 하겠습니까? 뭐 하시겠어요? 자녀 교육에 쓰겠어요? 아니죠. 또 집 사죠. 또 집값 또 띄우는 정책 써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또 집값 뜨니까 그거 받지 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또 그래가지고 집값 올라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결혼 못하 애를 또 못 낳는 거예요. 제가는 어떻게 하냐면 매달 100만 원씩 주자 그래요. 지난해 우리 23만 명 태어났잖아요. 30만 명 태어날 때 계산으로 해봐도요. 그게 지금 1억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싸요. 1년 되면 얼마 되냐면 전체 30만 명한테 1,200만 원씩 주니까 3조 6천억 원이에요. 그럼 매년 누적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36조예요. 36조 원이면 올해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보다도 적어요.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이 40 몇 조예요. 45조 정도 될 거예요. 이걸 갖다가 계속 대학 갈 때까지 계속하고 대학 가면은 국립대는 무상교육 시키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걸 갖다가 부모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미래의 우리의 그 어떤 경제 활동을 정말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의 그런 어떤 노후 부장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격려하고 도와줘야지 부모한테 딱 줘버리면 그것도 부동산 투자하고 그래가지고 집값 뛰어버리면 애 낳겠어요? 교수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런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서 그럼 투자나 자산 배분을 한다면 뭐 주식이나 부동산, 금, 채권 어떤 전략으로
하면 좋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가계의 그 어떤 자산 배분이 너무 위험스럽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계란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건 투자자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누구나 그 뭐 제일 먼저 들어본 얘기가 그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어디에 투자하냐면 다 집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집값이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진작에 꺾였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더 간 거고요. 이게 오를 수가 없는 거다. 오르려면 계속 정부가 계속 뭐 특례 대출을 계속 해야 되는데 특례 대출 계속 할 만한 그런 정부 재정도 없고 계속하면 이현훈이가 계속 떠들 거고 그래서 못 할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폭망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가계 대출을 계속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비력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 더 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잃게 만들고 결혼 못하게 하고 아기도 못 낳게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정말 폭망하는 그런 지름길이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집값이 뜨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라면 뭐 두세 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안 할 거고요. 더군다나 집이 없다면 저 같으면 빚을 내서 집은 안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더군다나 나이 드신 분이라면 저라면 뭐 정말 비싼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거기 그냥 깔고 계시지 말고 저라면 조그만 아파트로 옮기고 남은 돈 가지고 좀 전원에 가셔가지고 멀리 가시라는 뜻도 아니에요. 병원 가까운 뭐 교회에 그냥 거기 전세 얻으셔가지고 이렇게 좀 자연을 즐기고 그러면 돈도 별로 안 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좀 행복하게 사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부동산에 너무 몰빵하지 말고 그 자산을 좀 분산하면 좋겠고 특히 지금 뭐 미국부터 제가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뭐 엄청나게 뭐 예전처럼 이렇게 막 화랑기를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안전 투자를 좀 잘하면 좋지 않을까. 그것도 분산 투자를 좀 잘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